세 번째 세션에서는 메자닌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V자 반등에 성공하고 나서 라임 사태 이후에 얼어붙었던 CB와 또 BW, EB 발행이 늘었습니다만 이 조기 상환 청구권 등 기업의 채무 상환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메자닌 투자 환경을 살펴보고요. 효율적인 전략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의 메자닌 투자 환경과 효율화 전략이란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 연구위원님은요, 중소기업 중앙회 노란우산공제회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 또 사학연금 자산운용위원회 위원, 금융투자협회 신용평가 역량평가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기금평가단, 또 대통령실 주식백제신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강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김필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메자닌 채권의 투자 환경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시장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이죠. 메자닌 채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자닌 채권은 사실 아주 포멀한 용어는 아니고 업계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빌딩이 있으면 1층과 2층 사이를 우리가 메자닌층이라고 합니다. 이런 메자닌이라는 개념을 건축에서 도입해서 만든 용어가 메자닌 채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식이라는 자금 조달 수단이 있고 채권이라는 자금 조달 수단이 있는데 이 주식과 채권을 섞은 이런 혼성 증권을 메자닌 증권이라고 하죠. 대표적인 메자닌 증권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환사채라든지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익참가부사채라는 것들이 도입이 됐습니다. 원래 채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자만을 지급하는데 투자한 기업들의 성과가 좋으면 이익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조의 개념인 이익참가부사채가 도입이 됐고요. 특히 이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들의 클라우드 펀딩 형태로 이익참가부사채가 다수 발행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메자닌 채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식의 특성과 채권의 특성들을 섞은 이런 증권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발행하는 기업들의 특성도 기존의 채권을 발행한 기업과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자닌 채권들은 일반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그러나 성장성이 높은, 그래서 앞으로 전환이나 교환 또는 신주 인수권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성장성을 공유하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런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메자닌 채권들은 특히 보면 여러 가지 발행 목적에 따라서 조달을 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주식을 발행하는 대신에 주식을 발행하기 좀 어려운 이런 IPO 상황이 좀 나빠졌다든지, 혹은 기업들의 어떤 성과들이 좀 잠시 좋지 않은 이런 상황들에서 주식 발행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메자닌 채권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전환의 옵션을 주는 대신에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의 코스트를 낮출 목적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둘 다가 아마 메자닌 채권의 발행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지불하고 나중에 전환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제공함을 통해서 주식 발행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메자닌 채권이 활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자닌 채권은 사실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행과 관련되는 법적 제도적인 근거들도 기존의 채권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에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채무증권에 대해서 포괄적 열거주의라는 것을 개념 도입을 했고요. 이때 메자닌 채권도 그 이전에는 이게 주식이냐 채권이냐 뭐 하는 이런 혼란이 좀 있었는데 채무증권으로 열거를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메자닌 채권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마련을 했고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전의 상법에서는 전환사채 등 뭐 이런 표현으로 해서 메자닌 채권에 대한 개념들이 좀 모호했는데 상법 개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채 발행 근거를 제시하고 이러한 규정이 예시적 규정이다라는 측면을 통해서 뭐 전환사채 등등을 포함한 소위 전환과 관련되는 채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익 참가부 사채도 도입하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라는 것이 채권과 신주인수권부 옵션 이 둘을 같이 발행을 하고 이거를 분리해서 신주인수권부 옵션은 거래가 되는 이런 시장을 마련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대주주 지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용됨에 따라서 그래서 2013년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업계에서 이런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도 기업의 자금 조달에 굉장히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본시장법 2016년 개정, 15년 개정 시에 공모로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메자닌 채권과 관련돼서는 대주주의 지분 변경 등등의 이슈가 존재하고 또 기존 주주의 보호 등등의 문제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발행과 관련되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혹은 공시 또는 발행과 관련되는 규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자닌 채권 관련되는 규제를 간략히 살펴보면 일단 경영권 분쟁 시에는 메자닌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적용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국내에서만 도입되고 있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리픽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한 시점에 전환할 수 있는 전환 비율이 산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 가격을 다시 재산정하는 이러한 방식이 국내에는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룰들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 그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모와 사모 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로 발행되는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1개월 이후에 전환이 가능한데 사모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1년 이후에 가능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들을 도입해서 전환사채가 다른 목적으로 자금 조달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막는 이러한 규정들도 존재합니다. 다음은 이제 메자닌 채권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메자닌 채권 시장은 예를 들면 2013년 이전까지는 전체 발행 규모가 1조 미만의 상당히 시장 규모가 작은 이러한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부 기간 동안에 대기업들이 교환사채나 전환사채 등을 통해서 경영권 이전 등등의 목적으로 활용됐을 때 일부 발행 규모가 좀 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자금 조달 목적으로의 전환사채나 또는 교환사채
신주주식권부 사채의 발행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메자닌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층이 굉장히 얇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래서 발행 규모가 1조 내외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2014년부터 메자닌 채권 발행 규모가 급격하게 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5년에는 약 2.6조, 2019년에는 5.7조 정도의 시장으로 이제는 웬만한 사이즈의 이런 시장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주된 배경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소위 사모펀드와 그다음에 헤지펀드와 같은 소위 리스키 투자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전문적인 메자닌 채권에 투자를 하고 이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상당한 전환에 관련되는 수익들을 제공해주는 이런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메자닌 채권이 크게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문제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라임 자산운용의 환매 사태 중에 메자닌 채권을 담은 펀드들도 환매 중단의 펀드에 다수 포함이 됐고 이에 따라서 2019년 10월 이후부터 2020년 초반까지는 메자닌 채권 시장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들어와서 또다시 이제 메자닌 채권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만 해도 이미 한 4.4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됐고 올 연말까지는 거의 5조에서 6조 정도의 발행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메자닌 채권 시장이 사모펀드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전환과 관련되는 옵션을 투자자들에게 줌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특히 리스키 투자자들이 비록 신용도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왔기 때문에 그렇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낮은 이자를 지불하고 나중에 전환권을 통해서 자본으로의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주요하게 작용을 해서 메자닌 채권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 유형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자닌 채권의 종류는 전환사채, 신주주권부 사채, 교환사채, 이익참가부 사채 등등이 존재하는데 발행 규모로 따져보면 전환사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간에는 교환사채라든지 신주주권부 사채가 비중이 좀 늘어난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아마 대기업들이 소위 경영권 등등의 이동 이런 것들 또는 대주주 지분 변동 이런 것들을 소위 메자닌 채권을 활용해서 하기 위해서 발행한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랬고 전반적인 시장 규모를 좌우하는 것들은 역시 전환사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자닌 채권들이 어떤 기업들이 주로 발행하는가 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건수로 따져보면 아마 코스닥 소속 기업 시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7년까지는 대부분 이제 건수 기준으로는 분석 기간 내내 코스닥 기업의 성장 비중이 높고 있고 일부 기간에서는 유가증권 시장 기업들의 금액 기준으로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유가증권 소속 기업들의 경우는 이제 발행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사실은 건당 발행 규모로 보면 코스닥 기업이 작고 유가증권 시장 기업이 높은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 주된 특성 중에 하나는 비상장 기업들도 최근에 메자닌 채권 발행을 늘리고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비상장 기업들 또는 코넥스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도 향후 상장 혹은
앞으로 이 코넥스 시장이 이제 뭐 코스닥으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매자인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 메자닌 채권들이 최근에 많이 발행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한 가지 문제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발행하는 메자닌 채권들의 대부분이 사모로 발행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공모와 사모의 가장 큰 차이는 공모의 경우는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을 하고 이에 따라서 증권 신고를 낸다든지 하는 공시의 부담이 존재하는 방식을 공모라고 하고 사모의 경우는 제한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는 방식을 사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발행되는 메자닌 채권의 경우에는 거의 95% 이상이 사모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98%에 가까운 비율이 사모로 발행돼서 공모의 비율은 2%에 남짓하다라고 볼 수 있죠. 즉 메자닌 채권들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메자닌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들은 일부 제한된 기관 투자자들이고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메자닌 채권의 투자를 사모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지 직접 투자의 대상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모와 공모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전환 기간입니다. 그래서 공모 채권의 경우는 발행 이후에 1개월 이후부터 전환이 가능한데 사모 채권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야만 전환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투명성도 공모에 비해서 사모는 굉장히 낮죠. 공모의 경우에는 발행 기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증권 신고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사모의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만 기업들의 실적을 보여주는 뭐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물론 뭐 코스닥 기업이나 또는 유가증권 소속 기업들의 경우는 그 기업들의 공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 발행 채권들의 조건이라든지 또는 주요한 특약사항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투자자들만이 볼 수 있는 이런 제한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사모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전반적인 메자닌 채권의 투명성이 굉장히 낮고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신뢰도 높지 않다 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자닌 채권들의 어떤 수익률을 들여다보면 크게 나눠보면 수익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메자닌 채권을 그냥 전환하지 않고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이자율을 얼마나 지불하느냐 하는 소위 이표 수익률과 그 다음에 사실은 만기 때 투자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발행자가 만기 보장 수익률이라는 것들을 제시하는 경우들도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메자닌 채권들의 소위 이자 수익률, 이표 수익률은 전반적으로 2% 미만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표 수익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 2019년, 2020년 들어와서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2% 미만의 낮은 이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기 보장 수익률이라는 걸 도입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일부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 비율은 약 한 1%포인트 정도 평균적으로 만기 보장 수익률을 더 얹어주는 이런 구조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메자닌 채권들이 얼마의 금리를 지불하느냐 하는 것들이 투자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투자 목적은 나중에 해당 주식이 성장을 해서 기업이 성장을 해서 주가가 오르면 전환을 통해서 소위 주식 투자와 관련되는 수익을 거둘 목적으로 대부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표 금리는 상당히 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일종의 수익을 좀 더 주는 입장에서 만기 보장 수익률을 대개 도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매장인 채권의 주요한 특성 중에 하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주가가 떨어지면 매장인 채권을 발행하고 일정 기간 지난 이후에 전환 시점에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 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소위 전환 가격 재산정의 옵션이 추가로 붙어 있다 하는 측면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리픽싱이라고 하죠. 리픽싱 옵션은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 뭐 이를테면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리픽싱 옵션을 붙여서 발행하는 채권들이 전환사채 또는 교환사채는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소위 리픽싱 옵션을 두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저희가 매장인 채권 전체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최근 발행된 매장인 채권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몇 건 제외하고는 다 리픽싱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픽싱 옵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지나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픽싱 옵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투자에 유익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 주식 수가 더 늘어나서 그래서 소위 그동 주식이 떨어진 부분만큼 소위 손실이라든지 또는 전환의 가능성들을 높여주는 부분이고, 발행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 전환이 안 되면 나중에 해당 매장인 채권을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에 대한 자금 부담 등이 존재하다 보니까 리픽싱이라는 것이라는 붙여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소위 자본 조달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부분으로 도입이 된 거죠. 다만 여기에서 기존의 주주들은 전환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주식의 어떤 희석화의 문제들은 존재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리픽싱 옵션들을 도입해서 주가가 많이 그런 것들에 떨어진 주식들을 대주주가 사서 뭐 지분권을 획득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특히 전환사채 콜옵션을 붙여서 조기 상환을 한다든지 또는 매수 청구권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들로 소위 지분 변동의 수단으로 매장인 채권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위 규제기관의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 하는 내용 안에서 보면 특수한 사례들로 이 매장인 채권들이 열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리픽싱과 관련되는 규제들을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사실은 매장인 채권 시장의 소위 상품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매장인 채권들이 얼마나 리픽싱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한 결과를 들여다보면 리픽싱을 도입한 기업들 중에 2013년에서 19년 중에 소위 주가가 하락하면서 리픽싱을 실행한 기업들은 82.2%에 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99% 정도가 리픽싱을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리픽싱을 실행하고 있다. 한 2% 정도가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소속 시장별로 보면 뭐 코스닥 소속 기업들이 유가증권 소속 기업들에 비해서 리픽싱을 실시한 비중이 좀 대체로 높은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 한 번에 걸쳐서 리픽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가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리픽싱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상당 부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픽싱 조항이 도입된 매장인 채권들은 평균 한 1.9에 2번 가까이가 리픽싱을 실시하고 있고,
5번 이상의 리픽싱을 실시한 기업들도 존재한다는 것이죠. 주가가 떨어지면 리픽싱을 하고 또 떨어지면 또 리픽싱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기존 주주들이 계속 희석화의 문제, 직면하게끔 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리픽싱과 다른 개념 중에 하나가 어저스먼트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어저스먼트는 뭐냐면 기존에 발행한 전환사채가 있고 최근에 다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전환 가격을 대폭 낮추어서 이렇게 발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발행한 주식 전환사채의 전환 가격도 자동적으로 낮춰주게 하는 이런 조건들을 도입한다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메자닌 채권들의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옵션을 부과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주주권을 기업들의 경영권들을 크게 낮추고 또 기존 주주들의 주식 희석화의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옵션들이 국내 메자닌 채권에서는 좀 남발되고 있다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떤 기업들이 메자닌 채권을 발행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속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기업들의 비중이 훨씬 높죠. 그래서 코스닥 기업들 중에 한 17.5% 정도가 메자닌 채권을 발행한 경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그때 이제 이게 2008년에는 17.5% 정도 됐고 2019년에는 한 1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랬고 유가증권 소속 기업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낮고 또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메자닌 채권들을 주로 발행하는 이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메자닌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의 어떤 재무적인 특성들을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이런 기업들이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자닌 채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잠재적인 성장성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성장성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메자닌 채권 기업들의 성장성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들도 종종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낮은 기업들이나 또는 한계지 기업 등이 메자닌 채권들을 주로 발행하고 이를 통해서 경영권을 이전한다든지 투자자들에게 뭐 일반적으로는 전환의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또 그런 기업들 중에 일부는 상장 폐지라든지 혹은 기타 다양한 재무적인 문제들을 발생할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메자닌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 중에 일부 기관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상장 폐지 기업들이 발생한 그러한 과거 경험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최근의 경우에는 그 상장 폐지 기업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16년에는 한 272개 기업이 메자닌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에 상장 폐지 기업이 7개, 2017년에는 또 5개, 2018년 발행한 277개 기업 중에서는 2개 정도가 상장 폐지를 했는데 어찌됐든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숫자는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사실은 메자닌 채권들의 경우 투자에 있어서도 신용도라든지 또는 상장이 지속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이 투자의 주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메자닌 채권 발행을 통해서 사실은 대주주 지분들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일부의 경우에는 이 메자닌 채권들을 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누구고 이런 기업들이 어떤 특성으로 발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국내 메자닌 채권의 주요한 투자자들은 사실은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의 데이터들은 거의 없습니다. 찾기가 힘들죠. 다만 소위 상장 기업들의 경우는 이 메자닌 채권들을 발행하는 시점에 주요 사항에 대한 공시라고 해서 그 안에 주요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들여다보면 과거의 메자닌 채권들은 벤처캐피탈이라든지 혹은 증권회사 또는 소규모 고수익을 노리는
소규모 금융기관 등등이 주로 투자를 했는데 최근에는 헤지펀드 등과 사모펀드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모펀드, 헤지펀드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 기준으로도 사실은 투자자 구성을 들여다보면 헤지펀드 등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메자닌 채권 시장은 회사채 시장이 우량채 위주로 변하면서 상대적으로 회사채 조달이 어려운 신용도 낮은 기업들이 주로 메자닌 채권을 발행하는데 대부분의 메자닌 채권이 3호로 발행되는 것으로 인해서 메자닌 채권 발행 기업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발행 조건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시장에 잘 전달되지 않는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한계 기업들이 메자닌 채권 발행 이후에 부실화 등으로 인해서 메자닌 채권의 신뢰도 하락의 문제들도 일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투자자 구성들을 들여다보면 메자닌 채권의 전문성을 지닌 투자자들이 최근에는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주요한 특성을 볼 수 있죠. 사모펀드라든지 혹은 기타 다양한 소위 리스키 투자자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들은 바람직하지만 라임 사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메자닌 펀드에 투자한 일부 사모펀드의 부실화 등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메자닌 채권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상품으로 들여다보면 리픽싱이라는 것들이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희석화의 문제라든지 혹은 발행기관의 투자자들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이런 상품들로 도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3호로 발행되기 때문에 메자닌 채권 발행 기업에 대한 공시도 상당히 미흡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메자닌 채권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고 사이즈가 적은 기업들이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자 비용이 낮다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혁신 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규제를 하고 그 대신에 시장 전반에 걸치는 문제들은 좀 해결하는 방식으로 메자닌 채권 시장을 개선하고 투명성이 좀 제고된다고 하면 일부의 전문 투자자들도 참여하는 이런 시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메자닌 채권들이 주로 어디서 발행되냐 하면 3호와 공모의 한 중간쯤에 있는 룰 144A라는 시장에서 발행이 되고 전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런 시장 구조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이런 제도들의 일부를 좀 개선하는 개선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메자닌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올리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메자닌 채권 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첫 번째로는 리픽싱 옵션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그저께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에서도 메자닌 채권에 대한 리픽싱 규제를 좀 도입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리픽싱이라는 것이 시장에 지금 99% 정도가 리픽싱을 부여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 자체는 시장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뭐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온건한 규제들을 도입하고 시장을 좀 어느 정도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자닌 채권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공모로 발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은 발행 비용이나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존재하니까 준공모와 같은 전문가 위주의 시장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교란시키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요인들에 대한 차단 장치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를 위해서는 매장인 채권과 발행 관련되는 공시 부분들을 지금 공시는 상장 기업의 경우는 매장인 채권 발행의 경우 주요 사항 공시로 공시가 되고 있고 리픽싱의 경우는 거래소 자율 공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리픽싱과 관련되는 공시들을 좀 강화하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시장의 전반적인 소위 투명성을 좀 제고하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매장인 채권 시장은 매장인 채권은 성장 기업들의 소위 채권과 주식의 중간쯤에 있는 이러한 증권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유용한 수단이고 상대적으로 비용도 저렴한 수단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의 이득과 채권의 이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유용한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시장을 어떻게 건전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매장인 채권 시장이 다시 한번 도약하고 활성화되는 이런 기회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